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네. 이번엔 진짜 좋은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좋은 나라라고 해도 애당초 나라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좋은까지 붙여버리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좀 난해해지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GDP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 그러게 좋은 나라다. 또 어떤 분들은 국력이 강한 나라, 그런 게 좋은 나라다.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제 문화 강국이 좋은 나라다 이러시겠죠. 사실 이런 것만이, 혹은 이런 게 바로 좋은 나라다 라고 할 만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하나하나 찝어서 분야별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은 나라다 라고는 할 수 있겠죠. 일단 뭐 물질적인 거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나라, 그렇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데 그래, 우리가 돈이 뭐 무한정이 있다고 쳐요. 무한정이 있는데 그 무한정이 있는 돈이 특정 몇 명만 쓸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는 쓰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특정 몇 명한테는 천국 같은 나라가 되겠지만 나머지에게는 그다지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이건 좀 확실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게, 그래 뭐 GDP고 뭐고 간에, 그래 좋은 나라의 기준, 그래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의 기준이라는 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래봤자 결국 그 다양한 기준 중에서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걸 판단하는 건 개인이고, 그 개인에게 얼마나 그 좋은 나라라는 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게 바로 좋은 나라의 가장 큰 척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막말로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세계 100대 부자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은 어느 나라를 가나 좋은 나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취향하고 너무 막 억만강령 떨어져 있다, 이 정도만 아니면 부자들은 어딜 가도 먹고 살만한데 뭐가 문제 있지? 이렇게 나오실 수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냐 이런 거 따지는 게 무의미할 수 있어요. 막말로 막 항상 전쟁 중이라 가지고, 혹은 뭐 북한 같은 막 기업체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냥 독재자가 자기 알아서 다 하는 뭐 이 정도 나라가 아닌 이상, 그렇게 치면 이제 러시아, 북한 정도는 좀 빼야겠네요. 중국도 조금 애매하죠. 공안이 쳐들어오면 이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난감해지니까. 그런 나라 빼면, 그럼 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부자면 어지간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부자 기준에서는 어지간하면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좋은 나라,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건데, 제가 저번에 우리의 적 할 때 우리의 기준을 세웠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말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가령 더 정치적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좌파라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아닌 모든 당을 의미하잖아요. 바른미래당조차도 좌파잖아요. 분명 바른미래당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제가 그 내부까지 알 수는 없어도, 일단 겉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분들은 우파가 맞거든요. 우파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사람이 그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항상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국가를 할 때 결국은 좋은 국가라는 거는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 나라가 좋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좀 애매하게 약간 헌법정의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그러면 그 구성원들 중에 소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부자들은 소수니까 그분들만 좋은 나라라면 그거는 좋은 나라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소수 부자들이 소수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해서 그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서 서민들이 좀 더 먹고 살기 좋게 한다. 근데 이것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정당성이 있는 근거가 없이 그냥 해버리면 그건 그냥 부자 털어먹는 도둑 국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권력으로 부자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공산주의죠. 그런 게 공산주의예요. 프롤레타리아의 뭐 혁명이니 뭐니 했던 게 다 그런 내용이죠. 그게 과연 좋은 나라냐고 하면은 그것도 좋은 나라라고 하기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그러면은 모두가? 뭐 나우루 공화국 같은 데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 가지고 있었던 천연 자원 가지고 계속 돌리다가 결국에는 정부 고갈돼 가지고 나라 망했죠. 지금 당장 뭐 돈이 많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좋은 나라라고 하기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나라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선 제일 원칙이 인간에게 가 있어야 되죠. 사회 구성원들이 최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생명권을 보장하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 평등, 뭐 기회 평등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거기에 더불어 실무적인 이제 그 능력도 중요하겠죠. 다른 나라와의 이제 외교 관계라든지 아니면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능력이 좋아야 될 거는 역량이 뛰어나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국가의 무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국가의 문화력, 뭐 과학기술력, 뭐 1인당 GDP, 뭐 별의별 기준이 다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참 웃긴 얘기가 되지만 여러분 사람 볼 때 그런 말 하죠. 사람 볼 때 지금 가진 거 말고 그 사람이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 사람 내면을 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헛소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결국 물질적으로 가진 거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부자가 거지 되고 거지가 부자 되고 이런 것도 한순간이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겠죠. 저는 국가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국가로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계층, 집단, 뭐가 됐든 간에 국가라고 해도 국가 안에도 여러 가지의 뭐 단체가 새로 생기고 그 안에서도 이익 집단도 있고 뭐 정당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종교 집단도 있고. 그럼 그 집단들끼리 서로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서로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견을 묻고 합의를 도출하고 일방적으로 힘의 강약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무한한 이익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이 일어나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오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라.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라. 내가 사람 쪽수가 많으니까 내 말을 따라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 말을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국가 내부의 룰을, 그러니까 법 같은 것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정해 나갈 수 있는, 혐오가 아닌 대화 타협이에요. 신뢰, 대화 타협.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이런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시스템과 이런 마인드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면 그 국가는 지금 현재 좀 먹고 살기 힘들다 해도 나중에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는. 물론 지금 현재 죽는다, 망한다 이런 수준이면은 이미 얘기는 끝난 거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같이 힘을 모으기 위해선 결국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시스템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 한 사람의 인격으로 만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의 이익을 물론 추구하긴 해야죠. 이익을 추구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사는 건 해결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오래가고 정말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서로 전투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이성적이면서도 뭐랄까, 이게 이성과 감성이 더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감성은 분노가 아니에요. 이해죠. 이성과 이해. 이걸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해야 그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일수록 사실 이게, 그러니까 발전과, 그러니까 그 경제 발전, 경제 성장과 분배가 뭐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배 잘하는 나라가 발전도 잘할 가능성이 높고, 발전 잘하는 나라가 분배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중을 어느 쪽으로 더 올리냐는 있는데, 그 차이는 있겠는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분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노동을 통한 분배가 됐든 복지를 통한 분배가 됐든지 간에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결국은 소비 활성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부자 한 명이 뭐 1000억 달러 가지고 있는 부자 한 명, 뭐 수조 원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다고 쳐요. 그 부자가 아무리 소비를 막 팍팍 한다고 해도 중산층 10명이 소비하는 것보다 소비를 많이 하진 않는다고요. 사실 이런 게 이제 기본소득제의 기본 대전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를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어차피 그 돈은 쓰이게 돼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 소비 활성화만 되면 돈 나눠주는 것보다, 돈이 지금 뭐 자원이 이제 뭐 돈이 재원이 부족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그 재원 다 풀었을 때 그게 다 소비만 되면 경제는 활성화 된다라는 게 이제 대전제인데, 이게 애덤 스미스가 말한 부분도 결국 그거예요. 시장의 기본 대전제는 성장의 기본 대전제는 결국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일견 보기에는 공산주의 아니냐 싶은 제도인데 막상 그 본율을 따져보면은 지극히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온 제도가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공산주의 같아서 공산주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났었어요. 왜냐면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공산주의에서 나온 논리면은 공산주의에서 나온 논리 맞죠? 라고 하겠는데, 이게 공산주의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결과적으로 하는 짓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 본류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 논리의 시작점이 공산주의가 아닌데 공산주의라고 해버리니까 그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투닥거리는 적이 있었죠. 뭐 지금 조금 좀 많이 세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뭐 제도적인 거 있잖아요. 제도적인 거,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생존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에 하나 내가 부자긴 한데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 부자들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 뜯을 때 이거 부정부패와 비리 뭐 이런 걸로 정경유착 이런 걸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부자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신뢰가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세금 같은 거 납부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솔직히 서민들부터가 싫어하잖아요. 서민도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내기 싫어하는데, 부자들도 그런 거에서는 비슷한 생각해요. 어차피 사람이라고 돈 뜯어가는데 그거 뭐 믿음이 가지도 않는데 돈을 뜯어간다는 게 기분 좋을까요? 저는 사실 만약에 정부가 100%의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부자들도 은근히 세금 많이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확히는 진짜 빡세게 세금을 안 내려는 부자들이 있을 거고, 정말 정직하게 전부 내려는 부자들이 있을 거고, 적당히 내고 싶은 부자들이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냐면은 부자는, 제가 이걸 말할 수 있는 건 왜냐면 제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이상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인하고 조금 생각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건데, 부자는 돈 많은 일반인이지 초인이 아니에요. 뭐 다르게 말하면 제가 불교 공부도 해서 아는 건데, 진짜 초인 뭐 부처나 예수나 뭐 공자나 이런 막 세상을 구원해보겠다, 이 지옥을 끝내보겠다, 이런 막 인간의 고통에서 해방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세운 그런 초인들이 아니에요. 부자는요, 그냥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부자는 돈을 원해서 부자가 된 거죠. 물질을 원해서 부자가 된 거죠. 물질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운이 좋든지 간에 능력이 뛰어나던 간에 그런 돈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건데, 솔직히 서민 중에도 그 돈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민의 연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부자는 서민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도 어차피 평범한 인간일 거다. 왜냐고? 서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나 돈 많이 벌고 싶고 내 가족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이걸로 시작된 거는 그놈이나 똑같거든. 뭐 기껏 달라봤자 2,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더 싸가지 없다 이런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싸가지 없으면 뭐 보수 우파 채널에서 그런 거 많이 말해요. 뭐 중산층 쪽에서 뭐 더 싸가지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은근히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고? 애매하니까.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위치를 더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원래 회사 같은 데에서 능력이 엄청 뛰어난 상사가 막 지랄하고 이런 거 봤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진짜 뛰어나면.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다, 내가 해야지, 니들은 이 정도만 해라, 니들한테 근거 안 말한다, 이렇게 하는 능력 있는 상사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화를 잘 내는 상사들은 보통 능력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정말 화를 잘 내는 대학 교수, 정말 화를 잘 내는 교사일수록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죠. 위치가 애매할수록,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수록 더 다른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항상 말하잖아요. 좌우 싸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싸워도 이런 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 옛날처럼 막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해가지고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부자들 때려잡고 이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자가 뭐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선 남자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안정된 국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에요.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제도를 정하는 사람들인데 직업군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변호사, 의사, 판사, 우리가 사자 돌림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 교수 분들도 있고 뭐 이런데 관리 출신인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소수고 한번 조사해보면은 진짜 뻔짜다 싶은 직업인 분들만 딱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그 뭐였지? 그 매춘부가 국회에 들어가는 그 영화 있죠. 저는 그거 보면서 은근히 저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심지어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매춘부 출신인 분이 딱 걸고서 어디 국회의원 출마하신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한번 찍어볼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착화를 시키는 면도 있어요.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도 그 와중에 은연중에 그래도 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한 대화의 장이라는 거에 가장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화장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먼저 구현돼야 되는 곳이 바로 국회예요. 국민의 대표잖아요. 지금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대단한 기업체 사장님 이런 분들 말고 저는 진짜 그냥 시장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분, 매춘부, 영화배우, 연예인도 괜찮아요. 연예인도 좋고, 아니면 진짜로 무슨 뭐 원양어선에서 일했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만 뭐 10년 했다, 이런 분들도 오히려 이런 분들이 국회에 일정량 끼어 있어야 된다. 강제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 뭐 싫다, 왜 쟤들한테 돈 더 줘야 되냐, 국회의원 늘리겠다고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의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 정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양당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했었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이번에 입건된 안건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말도 했었어요. 옹호하는 식으로. 물론 그 내부에 단순히 이제 패스트트랙이 무조건 뭐 더불어민주당이 했고 뭐 하니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양당제가 무너져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화가 된다. 그래야지만이 좀 더 안건 상정 같은 것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야기가 조금 세면서 뭐 이것저것 동시에 나와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되는 면도 있는데,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지금 진짜 좋은 나라는 외부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상 제일 중요한 것,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 원활한 대화가 국가의 제도적으로 즉시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어져야 된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만약 못 산다 해도 나중에 더 좋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